보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이 그 과학혁명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됐다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이제 목적론으로부터 탈피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뭐 연결돼 있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기계론적 세계관의 특징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목적론으로부터의 탈피는 뭐 여러분들이 그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말 그대로 다른 형상학적인 또는 정신적인 어, 어떤 그 신비주의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렸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세계를 그냥 힘과 운동, 이 질량 또는 그 이 외연을 가진 어떤 실체들끼리 어떤 그 이 기계적인 힘과 운동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로 바라볼 때에 이런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다 배제시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그 이전까지는 뭐 마술적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뭐 이 그 이제 그 기독교 이 가톨릭이라든가 또 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신화적인 맥락 속에서 보자면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과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고 상호작용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인식이 되어지고,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기독교에서는 신의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을 역사로 바라보고 그 무대를 그 우주로 봤던 이제 그런 어떤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시켜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으로부터의 탈피는 우리가 이제 근대 세계에 출발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진화에는 방향성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스티븐 제이 굴드 공부 많이 하실 텐데 그 보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진화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종교적 관점에서는 이 인간이 어떤 신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어졌고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어, 사다리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가장 하등한 생물에서부터 그 이제 이른바 고등한 생물을 거쳐서 인간으로 오고 인간은 다시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런 하나의 거대한 계단. 그래서 뭐 그 이런 그 러브조이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뭐 이 우주 속에 거대한 그런 사다리 같은 게 존재해서 그걸 계속 타고 올라간다는 이런. 그래서 뭐 그 체인 오브 빙, 이 뭐 존재의 사슬 뭐 이런 개념 같은 게 다 아주 그 핵심적으로 서구 사상에서 자리를 잡았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이제 뉴턴주의, 뉴턴적 세계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말하자면 세계관에서의 큰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이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 같은 게 이제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의 어떤 혜성의 움직임 또는 행성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지구 위에서 하다못해 그 포탄의 움직임까지 모두 다 똑같은 역학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어떤 신적인 요소 또는 정신적인 요소를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황량한 그런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많은 시인들, 작가들이 이제 그런 그 신의 부재, 뭐 특히 이제 그 펠덜링 같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시인 있죠. 뭐 하이데거가 시인 중에 시인이라고 격찬했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시인입니다만 그 시인 같은 경우 이제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 평론집이 그 김우창 선생님이 쓰셔서 저 학창 시절에 그 열심히 그 책
사서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궁핍한 시대에 시인이 무엇을 하느냐, 궁핍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오로지 인간이 모든 걸 다 헤쳐나가야 되는, 굉장히 황량하죠. 어딘가에 기대고 또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계시나 또는 자연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양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정신적인 요소를 부여했던 뭐 신이라든가 또는 그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자연으로부터 아무것도 우리가 그 이 물질적인 또는 그런 그 이 말하자면 이제 외연으로서의 자연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따위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지 제가 아주 많이 써먹는 말입니다만, 이 세계는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다. 우리에게 뭐 따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특히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보면 맨 마지막 거의 뭐 이 진화 과정을 24시간으로 줄여서 표현하자면은 뭐 거의 마지막 몇 초에 불과한 그런 시점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계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주 낯선 곳이라는 거죠.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초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목적론으로부터 탈피라는 것은. 그래서 뭐 이 세계 또는 우주, 자연이 그 자체의 어떤 내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오로지 어떤 기계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제 전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재설정하고, 도덕 역시 어디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도덕률이나 또는 법률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자기 규율할 수밖에 없는, 셀프 폴리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론으로 탈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근대 세계에 출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 인식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거리낌 없이, 왜? 뭐 어떤 정신적 요소도 없고 거기에 어떤 계시도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아무런 그런 그 신비적인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리낌 없이 산을 개간해서 불을 지르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또 그동안 그 나가기를 꺼려했던 먼 바다까지 나아가서 마음껏 고기를 잡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어느 한 구석 다 그런 신비적인 요소 또는 정신적 요소들을 다 배제시켜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인간이 이 세계를 소위 지배하는, 또 통제하고 조작하는데 거리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다 제거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세속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세큘러리즘이라고 해요. 뭐 이즘이라는 걸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속주의라는 건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그렇지만 그 르네상스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고 오늘도 좀 더 자세히 이런 정량화 혁명과 연관돼서 이 세속주의 또는 르네상스와 연관성을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살펴볼 예정이지만, 어,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삶이 종교적 삶에서 그야말로 이 현세의 행복과 물질주의, 그다음에 어떤 기계를 이용한 자연의 어떤 그 익스플로이트 또는 개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세속주의로의 변화는 사실 근대 이후의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주의라는 이즘이라는 걸 붙이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세속주의가 아닌 어떤 이 form of life, 삶의 양식, 이거 비트겐슈타인 개념이죠. 이런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 조건을 마련해주면 그거면 그게 행복이지.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근대 이후의 삶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이전에는 이런 종교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어떤 마술적인 이런 측면들 속에서 삶의 양식이 전혀 달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그 영역이 훨씬 비중이 커진 그런 이제 세계를 보면 굉장히 낯선 그런 느낌을 버릴 수 없죠. 사실 아마 선생님들 중에도 뭐 가령 티벳이라든가 뭐 티벳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미얀마라든가 인도 또는 뭐 캄보디아 이런 다니시면서 이제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뭐 요새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탁발 뭐 그 스님들에게 바치고 하는 탁발 양식 그 자체도 하나의 어떤 상품화돼서 보니까 그 여행 안내서에 보니까 탁발 공양하는 거 보는 게 또 아주 중요한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하던데 저는 사실 꽤 오래전에 이 탁발 하는 걸 우연히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스님들한테 뭐 모든 걸 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그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서구 세계의 이런 근대주의가 지배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라는 의미는 사실 그건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부수적인 그런 역할로 떨어져서 메인 일주일에 뭐 5일,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고 나머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이런 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삶을 지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큘러리즘이라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삶의 양식이 되면서 윤리라든가 덕목 등등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변화를 낳게 되죠. 그래서 사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뭐 막스 베버 유명한 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근면이라든가 절약, 검소 이런 것도 사실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덕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 세속적 성공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한 여러 가지 매뉴팩처 뭐좀 대공장 내지는 기계제 어떤 수공업에서 이런 넘어가면서 노동의 양식이 바뀌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기 집이 곧 일터였던 이런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농업 위주의 사회에서 점차 산업사회로 전환돼가는 맥락 속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열심히 일해야지. 공장에 와서 열심히 일 안 하고 나는 종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그런 많은 성실, 근면, 검소 뭐 이런 것들의 덕목들도 사실은 이런 세속주의와 결합이 되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어떤 덕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혁명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승리를 하게 된 어떤 중요한 요인도 이런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찾아본다면 이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서의 부시를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기여하는 측면들은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새로운 세계관을 지난번에 기계론적 세계관과 함께 다시 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정량화 또는 자연의 수학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은 사회적인 새로운 계층, 새로운 부류 또는 새로운 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생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사를 연구했던 자크 루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계산의 대기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서 이 새로운 그전까지의 중세 사회에서는 주로
이 농민, 귀족, 성직자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그 계층들이 존재했는데, 농민, 일하는 자, 귀족, 싸우는 자. 옛날에 전투는 귀족밖에 못했죠. 그다음에 성직자, 기도하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외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중세 장원 체제가 무너지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가. 그래서 농노제도가 이제 해체되면서 장원 경제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그 해방돼 나온 해방이라고 할 수, 떨려 나온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해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그 쫓겨나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에서 새로운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세속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산에 능하고 또 기계 기술에 아주 이런 기계를 잘 다루는 어떤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의 수학화 또는 정량화 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 계급의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의 덕목,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세계관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지배적인 도미넌트한 지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어떤 그때는 물론 수학이라는 의미도 많이 달랐지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 양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양으로 환원시키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양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이런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다 포괄해 드리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근대의 합리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런 calculable rationality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대적으로 볼 때 계산 가능 합리성. 합리성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의 합리성이 있죠. 복수의 합리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단일한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 시대에 무엇이 합리적인가의 내용들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굴드가 썼던 이제 이 Mismeasure of Man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보면 이제 IQ에 대한 IQ의 허구성, 우리 정신적인 능력을 자꾸 어떤 그 수치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계산 가능한 것처럼 또는 비교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도 사실 이런 맥락들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어떤 수치로 바꿔내는 직성이 풀린다. 그래야 이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알프리드 크로스비가 이 수량화 혁명이라는 책을 재밌는 책이죠. 이 책에서 이제 보면 14세기에 옥스퍼드 학자들이 이런 그 전통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 계량의 이점을 알게 되자 거기에 고무되어서 확실성, 덕성, 우아함 이런 것까지 수량화 시키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한테는 뭐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지도의 효과를 수량화 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서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소위 우리가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부르주아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부르주아제는 아직까지는 마르크스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런 뭐 프롤레타리아 이 부르주아 그런 개념의 어떤 그 계급적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서 부르주아지는 말 그대로 물론 그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성에 사는 사람이죠. 그 부르크가 이제 성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독일에 보면 이제 부르크라고 지명이 많이 있죠. 성. 옛날에 특히 그 도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이제 방벽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주거가 그쪽에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뭐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고 해서 자유민들이 이 도시에 가서 1년 하고 하루를 살면 자유를 얻는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과정과 무관치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세속주의가 자기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사실 이제 부르주아의 시대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르네상스는 물론 그 다양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누가 표현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성, 누군가 예속되기 싫어하는 거죠. 부의 추구. 부의 추구라는 건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때로서는 부를 추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form of life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술적, 종교적인 개인주의, 뭐 민족주의 개념도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어떤 박식함에 대한 추구,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파성에서 벗어나 텍스트 자체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게 사실 종교혁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바이블을 그동안에 고위 성직자들만 이 독점했던 바이블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 부자들이 그동안에 해석해주고 성직자들이 무조건 너희들은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네.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육체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 사치 이게 왜 나쁘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탈리아의 이 주요한 도시들이죠. 피렌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피렌체 같은 도시가 이제 굉장히 이 르네상스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문들이 있죠. 바르디, 뭐 페루치, 그다음에 메디치. 이 메디치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이 메디치가는 사실 이 대부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죠. 은행, 지금 개념으로 은행하고는 조금 이제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주로 고객들이 뭐 귀족이라든가 왕족들까지도 다 포함돼서, 뭐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주요 고객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가문들이 대개 대부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리대금업이죠. 뭐.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확보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 나가면서 이제 기존의 귀족이나 왕족 또는 성직자들도 로마 카톨릭까지도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계산은 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장부 기입 방법. 단순한 장부가 그냥 장부가 아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사람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또는 삶의 방식들을 표현하는 것이라 부기 같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제 기술적인 진전인데 이 기술적인 진보가 아주 중시되고 물론 뭐 중세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진보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발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설 수 있는 토대가 이제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르네상스인으로 얘기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맥락 속에 등장을 하게 되죠. 다빈치는 사실 뭐 너무나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꼽는데 폴 포르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다빈치가 예술가로서보다는 오히려 기술자, 엔지니어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걸 더 좋아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만큼 그 당시 기술적인 부분 또는 발명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괴테의 파우스트 바로 파우스트죠. 파우스트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헤르메스주의의 마술사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고
또한 그 이 여러 분야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죠. 물론 허구라고 하지만 전설 속에서 또 많이 나타났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또 기계장치에도 매우 능했던 그런 인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도 그런 파우스트 전설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서서히 15, 16세기 그 맹아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이 예술이나 과학,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적인 맥락, 정치 경제적인 부분하고 예술, 과학, 철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로 결합돼 있었던 것이다. 뭐 미켈란젤로 같은 인물도 사실은 이런 그 메디치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기들의 어떤 이 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또한 교황청과 연관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그래서 이런 뭐 예술가, 소예술가, 대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그 육성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하는 이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재미나는 거는 이제 이 요한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역사학자가 쓴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그 중세 연구자인데요. 이제 최근에 중세 연구 이제 활발하죠. 그래서 중세를 중심으로 보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근대를 중심으로 놓고 중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데, 반대로 이 하이징하는 중세를 중심에 놓고 근대라는 시대가 오히려 중세의 가을에 해당한다 이런 아주 독특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와 근대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또 관점을 가지는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재밌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세속주의와 또는 정량적 세계관 또는 기계적 세계관으로 전환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오만에서 탐욕으로라는 이런 맥락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톨릭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죄, 뭐 우리가 7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그, 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죄라고 하는 건 이제 오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테가 신곡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만 때문이다. 그것이 이제 그가 추락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 이 오만이라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특히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악,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바로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12세기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가장 큰 인간의 죄악으로 이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에 비하자면 이제 이런 상징성이라든가 또는 종교적, 신학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질적인 게 크잖아요. 그래서 또 매우 세속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12세기 이후에 르네상스로 접어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돈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이 그동안에는 어떤 종교적인 뭐 성직자들이나 이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속주의가 힘을 발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경계를 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탐욕이라는 게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그 이전에 오만의 위치가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하이징어가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재밌어서 좀,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시되면서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합법화되는 과정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속주의가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측면으로서 이 오만에서 탐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좀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의 수학화와 정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부류, 새로운 어떤 계층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런 맥락과 이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뉴턴의 과학을 이제 우리가 그 정치 경제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그 해석은 1930년대에 이제 이 해석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이 지금 러시아죠. 옛날 이제 소련. 이 보리스 게센 또는 보리스 헤센이라고 하는 이 모스크바 대학교 물리학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31년에 그 런던에서 열렸던 과학사 기술사 국제회의에 이제 그 부하린을 단장으로 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 그 소련의 그 학자들이 처음 국제적인 무대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이 말하자면 정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러시아 그 소련에서 참여를 이제 잘 안 하다가 1931년 회의에 처음 참여를 해서 발표했던 사람이 보리스 게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발표했던 논문의 제목이 바로 이 The Social and Economic Roots of Newton's Principia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사실 저도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제가 좀 대학원을 늦게 40살이 돼서야 이제 대학원에 그 석사 과정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가서 과학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정년퇴임 하셨죠. 그 송영근 선생님이라고 저한테 과학사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그 당시 이걸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 논문을 이제 찾아서 그걸로 턴페이퍼를 썼습니다. 석사 과정 때.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물론 영역본으로 봤죠. 제가 이 영어본으로 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조금만 뒤지시면 PDF 파일로 바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을 텐데 재밌어요. 물론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얘기는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신에 의한 회계에서 인간에 의한 세계에서 이거는 오늘날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같은 물리학적인 어떤 연구를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건 그때까지는 굉장히 낯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서양의 과학사가 주로 내적 과학사라고 합니다. 인터널리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부 과학 자체의 어떤 내적 논리의 자기 발전 과정으로서 과학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지 뭐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근데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그 당시 서구의 과학사가 완전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과학사 해석이 주류를 형성을 할 만큼.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이때 그 충격으로 물론 뭐 그 하나의 단일한 충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여기 뭐 제목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만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온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리학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그런 그 뿌리를 즉 토대를 닦아주는 어떤 그런 세계관의 등장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지만 그때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래서 이 1931년 이 회의 또는 33년이라고도 뭐 하는데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몇십 년 후에 제가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회의가 몇십 주년 기념으로 그때 50주년이었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그걸 기념하는 이 말하자면 컨트리뷰션이죠. 그런 학회 세션이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그 정도로 이 서양의 과학사에 큰 어떤 임팩트를 줬구나 하는 것들. 이건 다들 인정하는 그런. 예, 그래서 뭐, 중국 과학과 문명을 썼던 리덤 같은 과학자라든가 뭐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서구의 과학 사가들이 전부 이 당시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소위 외적 과학사, 즉 과학을 이 사회적인 맥락 또는 정치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뉴턴 과학을 정치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제 신에 의한 세계 해석에서 인간에 의한 세계 해석으로의 큰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신이 중요한 액터,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 뭐 뉴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부정한다. 그건 아니죠, 물론. 다 인정합니다. 다만 신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다 인정하지만 이런 어떤 정도의 역할, 그 이후의 과정은 인간에게 다 맡겨진 것이다. 인간이 해석하고 인간이 이 세계를 운영하도록 놔둔 것이고, 다만 이 신은 최초의 프라임 무버 개념이죠. 처음 이 세계를 만들어서 작동시키고 그 후부터는 전부 인간에 의해서 이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당연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몫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편리한 어떤 역할 분담.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신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으로서 이 역사와 이 세계를 봤다면 이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천상계와 지상계가 다 통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인간에 의해서 세계를 마음껏 조작하고 또는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으로의 전환에서 특히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부르주아는 분명 마르크스주의였어요, 부르주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처음 또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과학의 당파성 얘기는 사실 약간의 보너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냐라는 물음을 제기할 때에, 이 소위 이제 과학이 정말 당파성을 가지냐, 파셜하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임파셜한, 과학은 불편부당하다. 아니 무슨 프롤레타리아의 과학이 따로 있고 부르주아의 과학이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소련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서 과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들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실은 이 보리스 게트센의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해가 바로 이게 리센코 사건이라고 하는 리센코 어페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리센코에 대해서 논문도 나오고 뭐 리센코의 망령 같은 책이 최근에도 다시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리센코주의. 리센코라는 사람은 사실 이 트럼핀 리센코인데 이 사람은 농화학자입니다. 농생명공학자, 뭐 농화학자. 이 영국에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은 그런 농생명학자예요. 먼저 사진을 먼저 보면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리센코입니다. 여기 맨 뒤에 보면 이게 누군지 보이죠? 스탈린이죠. 스탈린 시대에 아주 영웅 칭호를 받았던 뭐 사회주의권에서는 이 영웅 칭호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때의 춘화철이라고 해서 이 농업에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이루어서 음, 농업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춘화 처리가 뭐냐면 대개 우리가 그 씨앗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씨앗을 걷어들이면 그 중에 일부를 종자로 놔두지 않습니까? 이 종자가 다시 싹을 틔우려면 겨울을 거쳐야 돼요. 이 온대지방은. 열대지방에서는 2모작, 3모작이 다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춘화 처리를 뭐냐 하면 근데 이 씨앗들이 아주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자기 생존을 위한 거죠. 가령 뭐 요즘에도 우리가 산에 가면은 그좀 약간 정신 나간 꽃들이 막 날씨 따뜻해졌다고 막 꽃 피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씨앗들이 요새같이 따뜻한 오늘 보니까 뭐 16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던데 따뜻한 겨울에 봄이 왔나 봐. 그러고 이제 싹을 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따 찬바람 불면 다 죽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 진화적으로 마련돼서 스위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돼서 그 충분한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싹을 안 나게끔 된 거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생물학 공부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씨앗은 그 새들한테 하도 먹히니까 새의 위장관을 통과해야만 씨앗을 발화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러 껍질을 두텁게 해서. 안 그러면 다 소화돼 버리니까 과육만 먹고 씨는 제발 좀 그냥 내버려둬. 어디 퍼뜨려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래서 춘화철이라는 것은 이제 봄이 온 것처럼 속이는 거죠. 씨앗을.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뭐 어디다 담가서 화학물질에다 담갔다 꺼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씨앗이 약간 좀 혼동을 일으켜서 봄이 왔나 봐. 이러고 이제 싹을 틔워야 이모작 삼모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특히 소련은 이제 막 그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을 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의 포위돼서 지금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인민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춘화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과학적인 하나의 그 돌파구가 마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최근에 그 후에 보면 이 춘화철이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의 사기성 이런 그게 있어서 사실은 이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당시 리센코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멘델과 다윈주의를 거부한.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 당시 소련에서 아주 특이한 흐름이 형성되는데 그리고 라마르크주의를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흐름이 형성돼서 멘델주의와 또 다윈주의를 부르주아 과학이라고 레테르를 붙여서 거부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르주아 과학과 프롤레타리아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라마르크 매우 뛰어난 과학자죠. 우리는 보통 용불용설로만 라마르크를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라마르크는 뭐 다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라마르크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너무 라마르크를 무슨 약간 좀 이상한 땅 비슷한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다윈도 라마르크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뭐 시간상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건 마르크스주의가 가졌던 뉴맨 사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당시 소련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들, 즉 혁명을 거친 이런 프롤레타리아들의 뛰어난 품성과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이 진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윈주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획득 형질이 유전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뉴맨,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에서 성공을 통해서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앞으로 이 세계 전체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시켜서 이 세계의 어떤 공산주의로 소위 이제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사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사상이 같이 결합이 돼서 그 당시 소련의 그 생물학자들이 탄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몇 사람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특히 강조된 것은 최근에는 이제 이 수정주의 해석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제 이 소련을 비판하기 위해서 리센코프야를 너무 좀 부풀려서 야, 쟤들 진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냐. 물론 그게 하나의 스캔들이긴 하지만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걸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자기들 즉 자유민주 체제의 어떤 그 우수성을 강조하고 소련 체제에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너무 과장됐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는 그런 해석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만 이때는 특히 반공주의가 아주 득세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 과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아주 강했죠. 사실 이런 생각도 그 재미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 이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과학이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퀘스천 마크가 물론 다른 체제에서의 실험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 과학의 당파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 과학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미난 부분인데 이런 프롤레타리아의 과학이냐 부르주아의 과학이냐 이외에 가장 큰 파셜리티의 논의가 되는 건 역시 젠더입니다. 즉 남성의 과학과 여성의 과학, 소위 과학의 남성성과 여성성. 이건 뭐 우리 주제가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주제로 최근에 과학기술학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스쿨리니티와 페미니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니까 그런 주제가 역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파셜한 측면들이 매우 강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뉴턴 과학이 이런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서 그 당시에 새롭게 부상하던 그런 새로운 계층 또는 이제 보리스 게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르주아 계급의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기여했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맥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굳이 보리스 게센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볼 때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또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 그런 초대를 닦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맥락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뉴턴주의가 얼마나 강한 영향력 또는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했는가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뉴턴 종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단지 물리학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분야에까지 이런 자연과학의 설명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뉴턴주의의 설명력입니다. 모든 걸 다 힘과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 뉴턴의 그 중요한 역할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뉴턴 개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천재였지만 그보다는 종합의 능력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양한 사상적 흐름들을 모아서 뉴턴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 집대성 해냈죠. 그래서 프린키피아는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다 집대성된 하나의 그 어떤 결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뉴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네이밍이 돼서 그걸로 통용이 됐고, 뉴턴의 인기는 뭐 엄청난, 영국을 벗어나서 전 유럽으로 다 확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 종합이라고 또는 뉴턴주의, 뉴턴 과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단지 자연과학을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서도 다, 대표적인 게 사회학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오기스트 콩트 같은 사람들이 이 물리과학의 어떤 설명력을 흠모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자기 분야로 끌어들여서 사회 현상을 물리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죠.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연력학 법칙을 사회 문제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학자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생명공학, 이 생물학으로 이 세상을, 사회를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또 도덕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회생물학 아닙니까? 예, 또 사회생물학이 이름을 바꾼 이 뭐죠? 그 진화심리학 같은 것이 다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도미넌트한 가장 중요한 과학에서의 흐름들은 항상 다른 분야에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분야에서 그 적용을 시켜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한 그 이런 설명력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런 뉴턴 역학의 세계관이 당시 어떤 사회적인 요구 또는 그런 갈망과 부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사회에 대한 통제, 사회를 어떻게 올바로 통제하고 혼란을 막고 더 잘 질서를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뉴턴 과학을 도입시켜서 똑같은 통제죠, 컨트롤. 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이 그 당시 어떤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었기 때문에 지배적으로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 해결의 방향성과 부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뉴턴 종합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몽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계몽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제 인라이트먼트죠. 여기서 인라이트먼트에서 이제 그 뭐 이 라이튼 빛을 비추는 거죠. 그야말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건 이성입니다. 역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어떤 이성이고 뉴턴주의가 그 핵심에 어, 위치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많은 학자들이 그 인용하는 그 시인이 바로 이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시인이죠. 이 알렉산더 포프를 번역을 잘못하면 이 교황이라고 잘못 번역하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이 그 어떤 책에서는 알렉산더 교황이라고 했는데 그 완전히 오역이었죠. 포프가 사람 이름인데. 그래서 이 시인이 뉴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이 암흑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자 신이 이르기를 뉴턴이 있으라 하자 모든 것이 밝았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시죠. 뉴턴에 대한 그야말로 용비어천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뉴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또는 뉴턴에 대한 칭송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들은 뭐 이 시 한 귀절을 통해서 이게 사실 계몽주의는 그 우리는 보통 정치 사상적인 맥락에서 어떤 그 또는 인권의 측면에서 뭐 등등 다양한 그 이제 사회적인 혁명으로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서 뉴턴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어떤 학자는 뉴턴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을 계몽주의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뉴턴주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리스피 같은 과학사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뉴턴의 원리로 무장해서 계몽 철학자들이 말하자면 그 뉴턴이 세계를 설명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회와 문화를 자연의 상에 따라서 바꾸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뭐 계몽 분주제 또는 뭐 이런 그 입헌 그 분주제 또는 나아가서 공화제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혁명의 과정으로 이제 그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 바로 같은 원리를 적용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뉴턴주의를 사회에 확산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계몽주의, 특히 뉴턴주의와 계몽주의는 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대개 그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이런 그 계몽 사상가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볼테르죠. 볼테르는 뭐 너무 유명한 사람. 볼테르가 뉴턴을 그야말로 흠모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테르가 영국에 그 아마 그 이제 망명인가 하여튼 추방당했을 때 영국에 가서 제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뉴턴이었는데 이미 뉴턴하고는 뭐 나이 차이가 굉장히 컸고 이미 뉴턴은 세상을 떠나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뉴턴의 묘지에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뉴턴을 굉장히 흠모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뉴턴의 그 프린키피아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이 연구서를 직접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턴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 볼테르의 동반자라고 하는데 뭐 그때 당시는 되게 애인이죠. 되게 뭐 결혼을 했어도 애인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 샤틀레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그 불멸의 에밀리라고도 불렸는데 이 과정을 다룬 책이 이 데이비드 보더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주 이야기 참 재미나게 잘 하죠. 마담 사이언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 이제 그 페미니스트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인용하시는 책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샤틀레 부인이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특히 프랑스의 뉴턴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왜냐하면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주석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샤틀레 부인입니다.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연애하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게 잘 묘사되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제 이 샤틀레 부인이 얼마나 뛰어난 수학자로서 이그 뉴턴 프린키피아를 이해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둘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합니다. 볼테르하고. 근데 볼테르가 수학에 약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기하학으로 써진 책 아닙니까? 수학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볼테르가 뉴턴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그 샤틀레 부인이었고, 그래서 샤틀레 부인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번역을 합니다. 불어로.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석을 달았는데 그 주석서가 아주 유명해요.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한 주석을 달아서 이 프랑스의 뉴턴주의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 샤틀레 부인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여성이 과학적인 논문을 쓰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인정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볼테르 이름으로 발표를 한 논문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중에 과학자가들이 그걸 밝혀내서 사실은 이게 다 이 샤틀레 부인이 했던 것이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그 데카르트 영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뉴턴주의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턴주의가 확산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샤틀레 부인과 그다음에 볼테르가 주요하게 역할을 해서 이 뉴턴주의가 말하자면 이후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민사회 형성, 시민혁명이 완성되는 이런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존 로크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그, 이 계몽사상가로서 아주 중요한, 어, 그 당시 존 로크는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또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유비로서 이 뉴턴의 물리학을 인간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로크도 이 뉴턴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큰, 물론 그 당시 이제 영국은 시민혁명 이후에
이 이제 왕정북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뉴턴주의를 통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디드로의 그 백과전서 같은 흐름도 사실은 뭐 디드로 달랑베르 백과전서파 우리 뭐 예전에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이 백과전서파도 계몽주의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백과전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지식 체계, 지식 체계를 그 하나의 어떤 그 항목화 시켜서 모든 지식을 분류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이 뉴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특히 이 산업연구라든가 또는 이 기술 이런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 지식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굉장히 이런 계몽주의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당시 계몽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뉴턴주의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사실 뉴턴주의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뉴턴주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종류의 형이상학적인 또는 기존 질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이 필요 없죠. 합리적인 설명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모든 요소들이 불필요한 굉장히 강력한 이 말하자면 그 시민혁명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계몽사상들이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뉴턴주의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